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왔습니다. 진짜 우리 현충은 번개니까 번개처럼 그래도 저 만났는데 뭐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려야 또 여기까지 오신 보람이 있죠.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은 너무 왜곡이 심해서 또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게 정설로 굳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공격도 다 거짓말이고 괴담이고 가짜인데, 괴담일수록 가짜일수록 그럴듯하게 유포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오늘 추모식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 김일성 집단이 워낙 거짓말로 괴담으로 괴물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실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 면목을 우리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자유우파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앙하지만 실제 그 본 모습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거의 없어요. 이런 이 역사의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낸 지도자인데 동상 하나 없다는 게 좀 황당하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세우려고 그랬으면 여러 수십 개도 세웠겠죠. 그렇죠. 안 세운 거예요. 정치는 상징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국가 그러면 뭐 국가가 손에 만져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손에 만져지지가 않잖아.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저기 있거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 그걸 인식시키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징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해체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굉장한 건조물을 만들고 개선문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동상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놓고 나면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모래 자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상징 체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시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는 꼭 조각이나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가 같은 노래도 있고, 또 사실은 뭐 남미 어디에서 자라나는 그냥 나무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 되잖아요. 무궁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상징 체계는 그 국가가 존재하고 존속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그 국가라고 하는 상징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그거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두 분류가 있어. 두 분류가. 하나는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상징 체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공산당 같은 독재 체제에서는 대중 위에 군림하는 형식으로 위압적으로 그걸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이 북한에는 곳곳에 서 있잖아요. 대부분 다 김일성이보다 여러 배, 막 10배 이상 큰 거인처럼 만들어 세워놨어. 그래서 그 앞에 북한 사람들 데리고 가면 그 크기 때문에 위압이 돼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그 로마에 만든 그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 건축이거든요. 규모가 엄청나요. 실제로 무솔리니는 전쟁에서 계속 그 아주 무능한 지휘관이었는데 개선문 하나 엄청 세워놓고서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자기는 불패의 영웅이라고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일수록
그런 거대한 동상, 거대한 건축물에 집착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뭔가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지었던 당시의 왕은 되게 독재자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경제 성장은 시켰지만 하여튼 정치는 좀 독재를 해서 이러잖아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가 아니고 권위적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압적으로 막 위에서 진 누르듯이 한 그런 위압적인 건축물이나 동상 같은 걸 세운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역사 속에서 발굴을 해서 국민들한테 열심히 알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에 서 있는 것 말고 뭐 있어요? 당시에 초등학교마다 그런 작은 동상들을 세우기는 했어. 그게 뭐 아이들한테 약간 커 보였을 정도지 그게 무슨 그런 위압적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현충원을 조성했어요. 아산에. 그 현충원이 거대한 건축물처럼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현충원 가보면 그냥 편안해요. 그냥 공원처럼 돼 있어. 그래서 저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요.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권위적이지는 않았다.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존경을 하게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고 매우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때 생기는 게 권위예요. 그 권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존중받아야 되고,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로부터 권위를 존중받아야 되고,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채찍 들지 않고도 국민들과 함께, 사원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학교도 운영하고 회사도 운영하고 나라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그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빨라요. 권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아주 사악한 SNS 글들을 막 퍼날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막 아주 낮추어 보듯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글들은 실제로는 전부 가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부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인간적 권위가 무너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진짜 교묘하고 사악한 그런 여론 선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니면 되지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내야만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8년 전에 끌려 내려올 때도 사실 최순실 씨 때문에가 아니고 온갖 괴담 때문에 거의 박근혜라는 인간이 거의 인격 살인당하듯이 하면서 이제 끌려 내려오는데, 이를테면 무슨 누구랑 미래를 했다, 약에 취했다,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짓을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들이 바로 그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북 주사파들하고 오랫동안 투쟁을 해온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좌파 전략인데,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자유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하고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던 한동훈이 같은 또 그 일당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공격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악한 공격인지에 대해서 개념들이 없어요. 생각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 좌파들하고 손잡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활동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 좌파보다도 더 위험한 공격을 한동훈 일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노무현이는,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노무현이는 정치하기 전부터도 잘 아는데, 이 사람은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공산당은 아니고, 또 어쨌든 좀 자유분방하게 소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염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는 몰랐는데 지 몰래 마누라가 뇌물 받은 거가 드러나니까 창피해서 그냥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유서를 남기잖아요. 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작은 돌멩이로 비석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노무현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봉화마을 성지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건 노무현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유언을 그렇게 남겼는데도 저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노무현이의 유언을 개무시하고 저 종북주사파들이 노무현의 죽음을 저렇게 이용해서 자기들 뭔가 좀 해보겠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 이용해서 대한민국 전복하겠다고 하는 게 종북주사파들입니다. 심지어 이 공산당은요,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나 했던 미라 만들잖아요. 이게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뭐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우리 인류의 지식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서 무슨 천재지변, 큰 홍수나 뭐 가뭄이 오면 다 이게 하늘이 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할 엄두도 못 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이제 이집트 왕이 되면 되자마자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이승에서 누렸던 그 왕권과 그 부를 저승에서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궁전과 같은 무덤을 만든 거예요. 수십 년 걸려서 만들어요. 그게 지금 피라미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환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미이라 만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수천 년 전에 정말 인류가 무지하고 그랬을 때 만들었던 미이라입니다. 그거를 지금 20세기에 이 공산당들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모택동이 미이라 만들어서 천안문 광장에 전시해 놓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만들어요. 거기 2시간, 3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게 완전 종교 무슨 성소 같은 분위기를 딱 조성을 해가지고 잡담도 못하고 뭐 그냥 딱 줄 서서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숨소리도 잘 못 내고, 근데 시체가 미이라로 방부돼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음산하고 냄새나겠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그저 한 10초, 20초 줄 서서 쭉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그걸 지금 북한은 김일성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김정일이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북한 이자들은 미이라를 만들 때도 미이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존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소련에다가 해달라고 그랬고, 지금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내장 다 드러내고 그 껍질만 머리카락하고 피부만 해갖고서 미이라 방부 처리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게 썩어 들어가고 마모되는 거야. 1년에 한 석 달은 러시아에 갖고 가든지 러시아 과학자들이 와서 이걸 다시 다 재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력의 기반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국민적 동의가 권력의 기반이면 그런 짓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 공산당 독재정권 전체주의 체제는 국민적 동의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위로부터 내리 누르는, 국민을 위에서부터 막 진 누르고 내리 누르는 그 어떤 상징물 가지고서 나라를, 국민을 통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시체까지도 저렇게 통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종북주사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종북주사파. 노무현이 죽은 다음에 노무현을 이용해 먹듯이 박원순이 죽은 다음에 그게 성추행범이 쪽팔려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걸 무슨 기념해야 된다 그러고 뭐 마치 성인으로 우러러 봐야 되듯이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은 죽은 시신까지도 이용해 먹을 정도로 아주 패륜적이고 파렴치하고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우리처럼 생각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8년 전에 그런 정말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종북주사파의 그 사악함, 그 파렴치함, 그 패륜적인 성격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우리 광화문에 모이고 오늘 현충원에 모인 이런 자유파 국민들은 이제 안 쏘가 넘어가. 그런데 한동훈 일당들은 8년 전에 광화문에 한 번 나와본 적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저 종북주사파들하고 한 번도 목숨 걸고 싸워보려고 마음도 내지 못했던 자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원시적의 화초처럼 압구정 아이돌로 커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중북주사파가 얼마나 사악하고 폐륜적인지도 모르고 그 장단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그래도 나름 새로운 세대의 대표주자 같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선거 때 그럼 네가 좀 나서서 중도층, 젊은 층들한테도 좀 한번 소구를 해봐라. 근데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저 종북주사파들의 그 사악함과 폐륜을 생각하면 이 순진하고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이런 한동훈 일당들한테 더 이상 당권을 쥐어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이제 결심을 거의 굳혔습니다.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면 행동해야죠. 제가 행동에 나설 때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왜 내가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여기 현충원에 와 보니까 그런 예전 박정희 대통령 생각도 나고 유경수 여사 생각도 나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나고 또 그들이 저 종북주사파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투성이로 낙인 찍혔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김에 그냥 두서없이 주섬주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조경태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그 한동훈 쪽 편에 붙어 있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죠. 배신했거나 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저는 정치를 떠나서 이 국립묘지에 저 후광이라는 사람 파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립묘지는 원래는 이 시작이 국군장병 전사자 용사들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또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궁화 훈장을 받는 그 국가유공자로 예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말씀하셨는데 또 대통령 지내서 그런 국가유공자 예우를 지금 우리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시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 모시는 것 자체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모시지 못한 분들을 빨리 모셔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모셔져 있는 거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는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국립묘지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어쨌든 그분들이 생전에 사람이니까 공이 아무리 커도 과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이 파내야죠. 제가 보기에 공보다 과가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위, 자리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그 차원에서 우리가 국립묘지에 다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을 파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딜을 해야 됩니다. 그 파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그거하고 딜을 하자고요. 한마디로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면서 그러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인정해줘야지. 네, 뭐 그런 방식, 그게 이제 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게 큰 정치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면서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같이 오시는 분들이 이 한동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 밑에 깔려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네, 그게 그거들이죠. 그자들이 맞아요. 그다음에 추가로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예, 그 대깨문 중에서도 문클로솔이라고 굉장히 극성스러운 집단이 있었어요. 재작년 이제 2년 반 전에 대선할 때 문재인 쪽은 이낙연이 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낙연을 민 문재인 세력 중에 아주 극성스럽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룹이 있어요. 그게 문클로솔이라는 그룹인데, 이자들은 지금도 반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 이런 말대로 지금 이재명의 적이 한동훈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자들의 목적이 뭘까? 진짜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재명을 죽이는데
한동훈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한동훈을 이용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용할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용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그런 공작적 정치 구도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게 약하거든. 세상 동서남북이 어디가 어딘지도 천지분간도 잘 못하는 친구고 그냥 지한테 와서 충성맹세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셀카 찍어주고 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예전 대깨문 중에서도 아주 극성스러운 분파까지도 지를 지지하는 한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세력을 넓혀서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보다 커지면 우리가 퇴출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가능할까요? 네, 한동훈이의 정체가 잘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분들이 넉 달 전, 5달 전에 한동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위장을 잘한 거지.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 욕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문제 제기 안 하고 마치 지가 당대표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연설을 하고 다녔거든. 그때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쪽에서 그거 아니다. 한동훈이 위험하다. 실제로는 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해두고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라도 나서서 한동훈이는 대통령하고 이미 관계가 단절됐다. 갈등 관계다. 이렇게 설명했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꼴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그래도 저 같은 뭐 고성구 TV와 같은 유튜브라도 좀 보시는 자유파 국민들은 제가 계속해서 아니라 그랬는데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중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요, 자유파 유튜브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TV조선만 보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한동훈 똘마니들이 나가가지고서 한동훈이가 유일 대안이다. 한동훈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많은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수십 년 당원들도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갔던 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제 한동훈이가 부산 대구 갔는데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모이기는커녕 배신자 한동훈 막 피켓팅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미 민심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이 권력의 추이에 아주 민감한 아주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한동훈이 밑에 붙죠. 그래서 지금 한 20명이 밥 먹자 그러니까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것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절반 이상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민심도 흉흉해졌잖아. 그 든든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많아졌고 심지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이 싫다보다 한동훈이 싫다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 줄 잘못 쓴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시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한동훈 지지율이나 한동훈으로 모이는 우리 당원들이나 국회의원 숫자들은 줄면 줄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장관을 선임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냈고 그 뒤에 뭐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왔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믿었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타이밍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관을 시킬 때 법무부 장관은 원래 전 정권 적폐청산 임무를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제일 칼을 잘 쓸 것 같이 보이는 한동훈이를 파격적으로 5단계 승급시켜갖고 장관을 시켰어요. 그때까지는 믿었는데 언제부터 한동훈이를 못 믿게 됐냐? 한동훈이가 문재인이 이재명이 수사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느낀 거예요. 내가 한동훈이를 장관 시킨 거는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으라고 시켰는데 왜 이게 손꼽도 안 되지?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제일 믿던 후배인데 정말 막내 동생 같은 사이인데 의심은 가도 바로 손절할 수는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러하게 기회도 자꾸 주고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얼마나 믿었으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인사검증 파트를 한동훈이한테 법무부로 넘겼겠어요. 그 정도로 믿었던 거거든.
한쪽에는 사정의 칼을 쥐어주고 한쪽에는 인사의 칼까지 쥐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동훈이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죠. 칼 2개를 쥐어준 거야, 대통령이. 세상에 인사 쥐어주고 사정 쥐어주면 다 쥐어줬지. 이 2개를 가지고 한동훈이가 곳곳에 한동훈 사람들 심어놨어요. 지금 대통령실에 한동훈이가 뭐 김건희 라인 그러면서 공격해대지만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서 김건희 라인 공격한 게 고작 8명이야. 그 8명도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니지만 그게 다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8명이 다 김건희 라인이라고 해도 이 600명 중에 8명이야.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라인은 100명, 200명, 300명 얼마나 될지 몰라요. 왜냐면 이자가 인사검증을 했으니까. 공기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한동훈이가 인사검증을 해서 오케이를 해야만이 나갔던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 인사검증 권한을 한동훈이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권의 대통령의 통치 수단을 거의 대부분 다 한동훈이한테 넘겨줬는데 이자가 배신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자가 배신을 했다.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 라고 한 거는 역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왔던 그때일 겁니다. 김경률이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다 그러면서 비난을 퍼붓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은 채 시작되기 전에 그 시점이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완전히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게 배신이라고 봐야 되겠어? 배신이죠. 아니면 대통령이 사람을 그전에 알았던 거 잘못 알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잘못 알고 속았는데 당시로서는 한동훈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겠어요. 장인도 친중파고 다 이런 거를 왜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그냥 믿었을까요? 예, 진영구라는 사람은 아주 호간한 사람이고 그리고 검사장 출신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뭐 워낙 한동훈이를 믿으니까 예뻐했으니까 그런 허물들이 다 그냥 별거 아닌 거였던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도대체 그런 사람을 왜 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뭐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당시 정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칼 제일 잘 쓰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가깝게 거두었던 후배고 친동생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하는데 무슨 수로 배신을 안 당해요? 이게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이는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승민이의 정치 임무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없어요. 이해찬이가 영입한 거야. 이해찬이가 영입해서 비례대표 줬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줬는데 하는 게 똘똘하니까 비서실장을 해달라 그래서 비서실장을 거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의 인연은 그냥 스쳐가는 짧은 인연이야. 김무성이도 마찬가지예요. 김무성이도 YS계였고 친박이었다가 또 딴소리 자꾸 해갖고서 또 거리가 멀어졌다가 대선 때는 또 그래도 또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잠깐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랬지 그것도 그 관계가 진짜 찐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이는 김무성이나 유승민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진짜 얘는 막내 동생이었다니까. 20년간을 그냥 동고동락하고 늘 챙겨주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챙기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 와이셔츠 살 때는 그 막내 시동생 같은 한동훈이가 눈에 밟혀서 하나 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라고요. 이거는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믿고 그러면 써야지 어떡해요? 그런데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쏟게 돼 있어.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박사님이 보기에는 언제쯤이면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3년 후에 우리가 자유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국회를 저쪽 좌파들한테 뺏겨가지고 우리가 정권은 잡았지만 거의 반쪽짜리 정권밖에 안 되잖아요. 3년 후에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면 그리고 나서 1년 안 돼서 총선을 치러요. 그러니까 새 정권 출범한 그 분위기를 타고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지난 4월 총선과 좀 우리가 양상을 많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자유파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험난할 거 아니에요.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자유파의 엑기스들이 걸러지면서 새 자유파 정권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총선을 치르게 될 거예요. 한동훈이 같은 그야말로 듣보잡한테 공천권 넘겨주고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선거는 우리가 다시는 치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3년 후에 정권 재창출하고 그 1년 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때부터 정말 나라가 안정화되고 처리해야 될 적폐들 처리하고 그때쯤 되면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 다 감옥에 가 있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관이 아직 그 노태학 그분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사전선거를 뭐 어떻게 없애는 방법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네, 사전선거를 없애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좌파들이 지금 사전선거로 계속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절대 그거 안 고칩니다. 사수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경계하고 사전투표를 경계하지만 그걸 없앨 방법이 없어요.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다가 또 국민의힘에다가 사전선거를 없애라라고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게 법을 고쳐야 되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경고해야죠.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해야죠. 그다음에 선관위 위원장은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대법관 중에서 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고 또 지금 대법원장 새로 된 대법원장은 적어도 좌파는 아니니까 그래서 선관위도 조직이 다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선관위원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예요. 선관위원장은 상근직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실제로 선관위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선관위 상임위원, 장관급의 상임위원이에요. 이게 그 문재인이가 그때 조혜주라고 하는 자를 억지로 상임위원으로 집어넣어서 선관위를 오염시켰거든요. 그 상임위원 자리,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자리, 이것도 장관급이에요. 두 자리는 지금 우리가 곧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 걸로 활용을 해야지. 적어도 부정선거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좌파들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감시하게끔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고쳐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현충원 번개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